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일반적으로 증여에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할 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증여가액의 금액에 맞춰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지방소재 임야가 공시가격이 제곱미터당 4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2만 제곱미터거든요. 토탈 해봤자 4,8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어서 빨리 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없구나 해서 면세점 증여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 효과는 전혀 없다 이거죠. 차라리 향후 가치 상승할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증여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자산을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증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는 주식 투자와 동일합니다. 저평가 자산을 증여하고 향후 가치가 급등할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지 그 발이 느리다. 예를 들어서 가치 상승이 별로 예견되지 않는 그 자산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파트보다 빌라를 증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상승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빌라보다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단독주택보다 빌라를 증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이 빌라보다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일단 넓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또 저평가돼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보다 빌라를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빌라보다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파트가 두 채인데 빨리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증여 취득세가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꺼리는 분이 계시고 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해서 안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종부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다 내고 아파트 가격은 가격대로 높아진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엄청나게 종부세를 부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를 증여하면 증여 등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편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절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동산은 저평가 자산이고, 향후에 가치 급등할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증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착오를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요, 건물은 나중에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그런데 왜 건물만 증여했습니까? 했더니 자녀들한테 건물을 증여하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줬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토지를 줘도 건물을 가지신 분이 임대료 받아서 토지 주유한테 그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한테 건물을 증여했다. 그러면 자녀는 껍데기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미래로 갈수록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하락됩니다. 반면에 토지를 갖고 계신 아버지는 어떻죠?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하다 보니까 증여를 건물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상속세 폭탄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증여할 때요. 하나만한 증여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토지 이후에 자녀의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현금도 지원하고 은행 대출도 자녀가 받게 합니다. 이것은 또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요. 아버지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나중에 상속세 폭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현금으로 증여하겠다, 자녀들한테.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매에 따라서 부동산 손실이 10에서 20% 정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고 나서 현금을 증여로 한다. 현금 증여는 효과가 별로 없죠. 증여세 부담이 또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상속세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부동산을 가졌을 때랑 좀 다르죠? 따라서 현금 대신 부동산 증여가 해답이 될 수 있었는데 매각 후 현금을 증여한다. 이것은 또 최악 중에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자녀한테 아니면 특정한 자녀한테 증여를 집중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율은 10%, 20%가 아니고요. 30% 아니면 40%나 50%의 높은 증여세율을 물게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너무 과다하게 부담한다. 40에서 50%를 증여한다면 상속고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효과하고 상속세 절세 효과가 둘 다 미미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11억 원을 증여해도 그 세금은 뭐 9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배우자 증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증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배우자가 혼자 됐을 때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많다고 해서 너무 많이 배우자한테 몰아준다면은 미래에 그 배우자 혼자만 남았을 때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냐면요. 혼자 된 배우자는 그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억 원 초과되는 것 전부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배우자한테는 일정 비율만 증여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면세점 증여만 합니다. 증여세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하고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만 증여합니다. 이것도 10년에 한 번 증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자산 이전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효과는 미미하고요. 세금을 안 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산 이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증여했더니 10년 뒤에 아버지 재산은요. 50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죠? 아버지는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증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증여세 절세가 아니고요. 자산 이전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면서 세금을 좀 더 덜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가 세금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증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할 때는 반드시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비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도 합니다. 수중자를 최소화해서 증여한다. 사랑하는 자녀, 아들과 딸한테만 증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녀한테만 증여하면 한 사람한테 몰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증여세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증여하십시오.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한테 그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사위, 손자녀는 비상속인이기 때문에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수중자가 많아지니까 어떻죠? 저율의 증여세율을 물면서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증여 원칙이 있거든요.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바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요. 10년 단위 증여한다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10년 단위로 해주고 그래서 그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면은 증여세율,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10년 후에 재산이 더 증가해서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0년 단위로 증여했을 때 10년 안에 사망을 하거나 10년 겨우 지나서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는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수증자를 많이, 그 다음에 증여재산을 최대한 많이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분이 있는데 전체를 증여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은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한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가 재산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될 리스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분만 증여해서 효과적으로 재산을 통제하고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는 파샬 기프트, 토지만 증여하는 부분 증여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증여간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집중해서 증여를 하라고 했더니만 너무 많은 증여를 합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재산권 상실로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재산은 증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을 때 다양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증여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만 물고 상속공제는 전혀 받지 못하니까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상속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공제 금액을 판단해 보고 적절한 금액까지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증여의 잘못된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이 고점이었을 때 증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비상장 주식이 고점이에요. 평가 가치가 5천 원짜리 액면가가 50만 원입니다. 그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가업승계 주식 증여를 30억에서 70억까지 한다 손 치더라도 고점에서의 증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 절하 대책을 수립한 후에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면서 납세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증여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자산을 증여받으면요. 현금이 아닌 이상 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세용 재산으로 추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율을 더 먹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효과적인 납세 전략이 필요한데요. 연부연납 같은 경우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데 자녀들이 미혼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들한테 집중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수증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독신인 자녀들 결혼부터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수증자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을 더 많이 둬서 수증자를 다양하게 두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분산할 수 있고 또 증여 금액을 보다 더 많이 증여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독신인 자녀가 있을 때는 결혼부터 시키고 자녀부터 낳게 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증여에 실패하는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효과적인 증여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